네, 오랜만입니다. 한 3주 전에 국가직 9급 시험이 끝났죠. 영어가 어려웠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수험생들, 강사분들이 입을 모아서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강사분은 역대급 헬 난이도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지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사람들이 앞 페이지에서 멘탈 좀 나갔을 수도 있겠다. 1페이지가 좀 까다로웠을 수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오답률 상위 탑5 중에 3개가 1페이지에 있었으니까 탑5 중 나머지 2개는 마지막 장에 있는 독해 문제들이었고 그 지문들의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걸 고려하면 보통 영어가 시간 부담을 많이 주는 과목인데 1페이지부터 좀 이거 맞나? 이러다 보니까 심적 부담이 커져서 뒤에 독해를 제대로 못 읽고 푸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발 남은 지방직 시험까지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좀 고민을 했고 제 고민의 결과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강사들이 다 해설 강의 내놨는데 이제 와서 해설을 하자는 거냐 어쩌라고 이러실 것 같아서 개별 문항의 해설을 일일이 하진 않고요. 각 영역별로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아직 남은 지방직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취지의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문법에 관한 거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그리고 남은 기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2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비록 방구석에서 한 25분 잡고 풀긴 했지만 이번 시험 100점 나왔고 예전에 서울시 7급 영어 시험 칠 때도 95점으로 합격을 했으며 필기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치는 영어 시험, 토익이나 수능 이런 데서 문법 문제를 거의 틀리는 경우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시생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 수험생들도 한번 보시면 시험은 달라도 분명히 얻어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얘기할 거고.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건 크게 2가지입니다. 일단 하나는 문제 풀 때 접근법인데요. 문법 문제는 아무튼 틀린 걸 찾아야 풀 수 있잖아요. 옳은 걸 고르는 문제는 틀린 거 3개를 제껴야 되고 틀린 걸 고르는 문제는 1개를 제껴야 되니까. 근데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그냥 막연하게 접근을 하면 도대체 어디서 틀린 걸 찾아야 되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가 뭘 물어보는지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개꿀인 마인드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최대한 단순하게 기준을 잡으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기준을 검토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 3가지는 바로 짝이 맞나? 빠뜨렸나? 표현이 맞나? 입니다. 문제를 풀 때는 이 기준에 따라서 1차적으로 거른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일치, 시제일치, 능동이냐 수동이냐, 접속사냐 전치사냐 이런 것들은 적게는 몇 가지씩, 많게는 10가지도 넘게 세부 출제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짝이 맞나? 이런 포인트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복수는 복수랑 맞아야 될 거고 과거는 과거랑 맞아야 될 거고 사람이 사물한테는 능동이어야 될 거고 그런 거. 문제를 풀 때 일단은 짝이 맞는지 확인을 하면 틀린 걸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국가직 9급 6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선지가 다 짝이 맞나에 걸리거든요. 1번 선지는 뒤에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있을 때 디스파이트가 맞냐, 얼도어가 맞냐로 걸을 수 있고 2번 선지는 퀄리티라는 단수와 짝이 맞는 건 대시냐, 도지냐, 수일치죠. 결국 짝이 맞냐 이겁니다. 3번은 파운데이션스가 비교된다는 말이랑 짝이 맞냐, 비교한다는 말이랑 짝이 맞냐, 능동수동의 문제인데 결국 그겁니다. 4번은 파운데이션스라는 복수와 짝이 맞는 건 이츠냐 디얼이냐, 수일치죠. 그래서 6번 문제는 이렇게 짝이 맞나? 이런 의문을 갖고 접근해도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의 1번과 2번 선지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각각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가 오면 동사는 단수동사가 오는 것이고 명확히 과거인 걸 알 수 있는 표현이 쓰였으면 현재 완료 형태가 쓰일 수 없다 라고 공부를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둘 다 짝이 맞나? 라는 기준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정오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기준은 뭘 빠뜨렸나? 인데요. 이건 문장을 해석해보니까 뭔가 어떤 단어가 빠져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동사냐 타동사냐,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 이런 포인트들 있잖아요. 세부적으로는 또 여러 포인트들이 파생돼서 많이 있죠. 근데 얘네는 사실 그냥 빠뜨렸나? 안 빠뜨렸나? 이런 의문을 갖고 접근을 하면 막연하게 아무 기준 없이 달려들 때보다 정오를 더 잘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가직 8번 문제의 3번과 4번 선지는 바로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침대를 잔다고 하진 않잖아요. 침대에서 자는 거지. 그래서 슬랩트 뒤에 on이 필요한 거고 익스체인지는 누구와 교환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혼자 쓰이지 않고 위시라는 놈을 달고 다니는 놈이기 때문에 역시 뭔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고 접근하면 걸러낼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마지막 기준은 표현이 맞는가? 인데요. 사실 이 기준까지 왔다면 좀 어려운 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문장 앞쪽에 하들리 모시기 이런 게 나오면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다. 이런 것들도 다 표현이 맞는가? 이거에 속합니다. 제 기준이긴 한데요. 국가직 시험 오답률 1위였던 7번 문제 1번 선지의 스틸 모어이나 2번의 원스 모시기 그리고 3번의 프로바이디드 댓 이거는 표현이 맞나? 이 포인트에 속합니다.
이거는 뭐 수일치도 아니고 능동수동도 아니고 뭔가 빼먹어서 틀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 표현 자체가 맞는 건가? 아닌 건가? 라는 기준에 따라서 정오가 판단되는 선지라서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째 기준으로 뺐습니다. 첫 번째 기준부터 세 번째 기준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적용을 하면서 선지를 검토하다 보면은 정답률이 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을 겁니다.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접근하면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올라가요. 좀 크게 보다 보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 아닌 것들이 확실하게 눈에 잘 띄거든요. 자, 근데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진 이제 네 말 잘 들었고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데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혹시 누가 영어 문법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답을 해드려요. 영어 문장 자체에 익숙해지면 따로 문법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그냥 이상해요. 그냥 문장을 보면 어색해요. 여러분들이 이 두 문장 중에 당연히 아래 문장이 맞다고 판단하시는 것처럼 영어 문장도 익숙해지면 그냥 이상한 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영국이나 미국 기준으로 외국인이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지. 이번 국가직 시험 문제를 예로 들면 저는 7번의 1번 선제를 보고 이거 뭐가 이상한데? 이거 근데 뭐가 이상한 거지? 이렇게 잘 몰랐지만 뭐 아무튼 브레이크가 걸렸었어요. 근데 다른 선지들이 도저히 틀리다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답을 1번으로 골랐는데요. 2번이랑 3번 선지 선택률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 문제에 익숙해지다 보면 사실 2번이나 3번 같은 표현은 되게 자주 보는 표현들이라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문장도 많이 접해봐야 되고 뭐 독해 문제든 문법 문제든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만약에 고등학생인데 이제 예비 고2예요. 이제 고3 겨울방학이에요.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 1년 정도 남았어요. 내년 시험 준비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영어 문장에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 2달 남짓 남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치트키를 써야 돼요. 시험만 잘 볼 생각으로 접근하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냥 출제 포인트들을 잘 공부하면 돼요. 그 포인트들을 교재로 잘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차차 접근을 하시면 돼요. 아까부터 자꾸 포인트 거리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신다면 이런 걸 말합니다. 뭐 뒤에 어고나 yesterday처럼 명백히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을 때 현재 완료 형태를 쓸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더 넘버 오브 뭐시기가 나오면 그때 동사에는 s 또는 es가 붙어 있냐 아니냐. 뭐 이런 게 다 하나하나의 포인트인데요. 강사분들마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100개 이상의 포인트로 분류를 하고 계시죠. 그거를 다 알면 좋아요. 당연히 좀 고득점이 필요한 직렬을 노릴 때는 다 알아야 되고요. 근데 이 포인트들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심플합니다. 포인트들을 모아둔 문제집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다행히 공시 수험시장에서 영어 문법 교재들이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기 좋아요.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문제집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스틸 모얼 이런 것도 다 저런 교재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태어나서 거의 처음 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몇 가지 교재를 좀 권해드리면 이동기 실전 문법 300제, 신무철 문법 풀이 전략서 아니면 문법 500제 그리고 조태정 실전 문법 525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의 교재냐 물어보신다면 뭐 많은 분들이 들으실 법한 1타급 강사들의 교재이기도 하고 뭐 해설이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써져 있는 교재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해설이 좀 잡다한 책 보면은 막 명사구, 명사절, 부사절 뭐 관계 뭐 아무튼 이상한 뭐 다 써놓은 그런 교재도 있거든요. 근데 이 책들은 그렇지 않고 딱 할 말만 잘 써놓은 느낌?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집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루에 최소 30문제 정도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푸셔도 돼요. 어차피 문제 하나가 한 줄이라서 30문제를 풀면 300제는 열흘 걸리고 500제 정도 되는 것들은 3주 정도 걸리겠네요. 그거를 푸시고 복습을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최소 3회독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루에 30문제보다 더 푼다면 더 빨리 끝나고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고 그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문법 포인트들에도 익숙해지실 거고 딱히 저 정도 분량이 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 시간도 해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차피 시험장에서 세 가지 기준으로 문제에 접근할 건데 300제 500제까지 필요해? 뭐하러 그렇게 수십 가지 100가지 포인트들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시험장에서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본기를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국대 선수들이 시합장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중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평소에 수없이 웨이트를 하고 유산소 운동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유가 찰떡같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요. 뭐 대충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포인트 그런 걸로 공부를 하고 문제 풀 때는 좀 큼직큼직하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문법을 어떻게 할 건지를 다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뭐 독해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 싶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게으른 저를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약속을 잘 못 드리겠어요.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